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보석 같은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사는 워킹맘이에요. 40대라고는 하지만 저도 곧 50이네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길고 긴 인생의 겨우 절반도 못 살은 셈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인생의 절반을 앞두고 과감하게 제 인생을 리모델링 했어요. 가장 중요한 뼈대만 남기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전부 다 바꾸어 버린 것이죠. 바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저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 주변 역시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오래 병을 앓으시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옛 사진을 찾아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건강해 보이는 아버지가 저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아프시기 시작해 중학생이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너무 오래 아프셨고 워낙 투병 기간이 길으셨던 터라 아버지와 무언가를 함께 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돌보랴,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느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다 커서 지금 생각해보니 어디 의지할 곳도 없이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무려 4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었고 부모님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병이 깊어지면서 전부 다 인연이 끊기다시피 했다더군요. 원인은 물론 돈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는 간암이셨어요. 아버지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암을 발견하셨대요.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 항암 치료도 꿋꿋하게 버티셨다고 했어요.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한편으로는 불행이기도 했어요. 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을 받고 항암이 길어질수록 암은 전이가 계속되었고 또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기간을 거치면서 다른 친척들과는 전부 저희를 피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는 정말 인연이 끊어진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것이 다예요. 창백하고 노랗게 뜬 얼굴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잠시 집에 오신 날도 늘 누워서 힘들어 하셨고 마지막에는 복수가 가득 차서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늘 힘들어 하셨고 피곤에 찌들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쓸쓸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엄마는 늘 바빴고 어쩌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거나 잠깐 짬이 날 때는 주무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늘 일을 하셨어요. 어쩔 수는 없었어요. 저 역시 저희 집안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당시 집에 빚이 많았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병원에 계셨고 당시만 해도 암이라고 하면 집이 휘청거릴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은 책과 그림뿐이었어요. 다행이라면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책에 파묻혀 살았고 그게 지겨우면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기보다는 혼자 그림을 그리고 혼자 글을 끄적이며 지냈고요. 공부에는 별로 뜻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딱히 대학에 갈 필요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책이나 읽고 그림이나 그리고 그러고 싶었어요. 대입을 앞두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픽 디자이너 관련 학과를 가는 게 어떠니? 네? 그래픽 디자이너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망이 밝아. 미대를 안 나와도 되고 학원을 조금만 다니면 되니까 한번 고민해봐. 선생님 추천으로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나 일러스트 디자이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 분야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라서 관련 대학에 입학하기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관련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관련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전망도 밝아서 졸업하고 취업도 바로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지만 탄탄한 디자인 회사에 바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 즈음 집안 형편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제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한 엄마는 곧 작은 식당을 차리셨고 솜씨가 좋으셨던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거든요. 게다가 수완도 훌륭하셨는지 빚도 얼추 많이 갚으셨고요. 엄마가 식당을 하실 때부터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돈을 빌려주시고 이자와 함께 돈을 받는 일을 조금씩 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부터는 아예 하시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식당 대신 시장 한켠에 작은 슈퍼를 내서는 자리만 지키고 돈을 빌려주시는 일, 말하자면 일수를 시작하신 거였죠. 처음에 저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엄마, 그거 불법 아니야? 일수하는 거잖아. 아, 왜 이래? 나 이래봬도 당당히 대법 등록한 사람이야. 얘 이것도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아무래도 엄마가 대부업이 뭐야? 내가 법을 어기니 사기를 치니 그리고 이제 체력도 딸리고 식당일 못하게 했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굴려야 나중에 너 시집도 보내고 내가 늙어서도 손도 안 벌리고 살지. 그래도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나가면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나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서민들도 숨도 쉬고 그러는 거야. 이 시장 바닥에서 내 돈 안 쓴 사람 거의 없을걸? TV나 영화에서 보면 일수라고 하면 무섭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상 보니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엄마를 늘 은인 대하듯 하고 엄마도 늘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는 마음을 놓았죠. 그리고 사실 엄마가 버신 돈으로 엄마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었으니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고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살겠더라고요. 일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혼자 틈틈이 그림도 그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제 20대 초반은 늘 활기차고 행복했어요. 반짝이며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일하는 재미를 느끼며 몇 년을 살았어요. 제가 일을 하던 디자인 회사에는 여러 거래처가 있었는데 저는 대기업 홍보물을 담당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저희 회사의 주 거래처이자 가장 큰 거래처였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면서 제가 그 회사 업무를 주로 맡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회사 홍보팀 대리가 작업물을 체크하러 자주 회사로 나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 맡기는 일도 많고 액수도 큰 만큼 대기업은 요구하는 조건이 정말 많고 작업물도 몹시 깐깐하게 감독하기로 유명했어요. 웬만한 디자이너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홍보실 직원과 대판 싸우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회사 사장님도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일을 맡겼어요. 그나마 실력도 있고 연차도 있으니 힘들고 치사해도 좀 맞춰주라고 말이죠.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대기업이 갑이고 저는 을이잖아요. 저는 그쪽에서 요구해오는 조건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 요구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걸 만족시켰을 때의 성취감 같은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큰 문제 없이 일을 잘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대기업 담당 홍보팀 대리와 그런 대로 잘 지냈어요. 과장님, 저번에 주신 시안 전부 다 교체해야 해요. 전부 다요? 그때 이야기하신 대로 작업 잘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위에서 아예 컨셉을 통째로 바꾸자고 하시네요. 모레까지 가능한가요? 그럼 오늘 내일 또 저는 야근을 해야겠네요. 뭐가 바뀐 거예요? 어디 줘보세요. 과장님은 참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기분 안 상하세요? 기분요? 왜 기분이 상해요? 일주일 넘게 공들여 만드신 거잖아요.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이러면 엄청 기분 나빠해서 저 싸운 적도 있는 거 아시죠? 아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제 일인데요, 뭘. 제 작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전 괜찮아요. 야근해야 하는 게 좀 힘들긴 하네요. 그럼 저도 옆에서 같이 야근할게요. 아, 저녁도 제가 사드릴게요. 대리와 저는 그런대로 죽이 잘 맞았어요.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그 사람도 옆에서 같이 야근을 하면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의뢰하는 쪽이 아예 작업 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하면 훨씬 일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 과정을 싫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사람은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저희는 같이 야근을 하기도 하고 같이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나씩 끝내는 날이면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고 해 밖에서 만나 밥을 먹은 적도 있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밖에서 만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는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친구가 되었죠. 오늘 일찍 끝나지? 퇴근하고 뭐해? 글쎄,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지 뭐. 나랑 맥주 한잔 할까? 내가 살게. 나랑 놀아주라. 귀찮아. 아, 너는 친구 없니? 왜 매번 나보고 놀아달라 그래? 친구 없어. 나와.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내가 살게. 응? 청춘 남녀가 친구라는 핑계로 자주 만나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거의 한 달에 반 이상을 일 때문에 저희 회사에 나오고는 했거든요. 말하자면 거의 매일 얼굴을 본 셈이죠.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정이 들었고 그 사람이 고백을 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수도 있죠. 제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는 훈남이었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학벌에 직장도 좋고 그야말로 세상 누구나 탐낼 만한 신랑감이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 역시도 어디 가서 외모로 빠지지 않아 대학생 때부터 숱한 남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아 진급도 빨랐고 월급도 그 정도면 적게 버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주위에서는 저보고 땡 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 비해 남자친구가 과분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조건들만 비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아무리 전문직이라 해도 전문대 나와 작은 회사를 다니는 디자이너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원이고 말이죠. 회사 사람들이며 친구들도 모두 저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솔직히 제가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이야 제가 별로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맞는 일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돈벌이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일도 누구에게 손 벌린 적도 없는데 이런 제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당당했죠. 남자친구 역시 이런 저의 모습을 좋아했어요. 프로의식 넘치고 늘 당당하고 당찬 모습이 좋다고 말이죠. 그렇게 2년 정도 사귀었을까 하루는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이번에 내 친구 결혼한다는데 우리는 언제 할까? 올 가을은 힘들고 내년 봄에 할까? 결혼? 우리 결혼하자고? 무슨 소리야? 너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이었어? 아니, 딱히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안 돼, 결혼해. 아예 올 가을에 그냥 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어. 올 가을이면 6개월도 안 남았잖아. 생각 좀 해보고. 응? 안 돼. 무슨 생각이야. 이 정도 사귀었으면 결혼하는 거지. 아, 그냥 결혼해. 저는 솔직히 말해 당장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날부터 볼 때마다 결혼을 졸랐어요. 나중에는 아예 제 앞에서 드러눕다시피 했죠.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일단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 엄마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저와 엄마가 사는 집을 보더니 남자친구는 많이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여기 이 시장에 살아? 여기가 자기네 집이야?
여기 이 가게 뒤에 살림집이 있어. 거기가 우리 집이야. 너무 좁지 않아? 아무리 단둘이라도 불편하지 않아? 엄마도 종일 가게에 있고 나도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데 뭘. 늘 살던 곳이라 여기가 편해. 남자친구는 별다른 말이 없기는 했지만 저희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보였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장 한켠 가게에 딸린 방 두 칸에 부엌 겸 거실이 있는 허름한 살림집이 우리 보금자리였으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저와 엄마에게 그런 시선은 전혀 상관없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적었고 거기에 엄마는 여자 둘이 사는데 주변이 늘 북적북적하고 아는 사람 많은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도 하셨거든요. 거기에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라 편해서 좋아서 사는 건데 누가 뭐라든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딱히 싫어할 이유도 없잖아요. 저희는 화기애애하게 식사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며 인사를 마쳤죠. 하지만 다음 주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일단 집이 있는 동네며 집이며 내부 가구까지 다르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부촌으로 유명한 곳에 아주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내부 가구며 인테리어까지도 굉장히 고급지고 화려했고요. 차도 고급 외제차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남자친구 부모님 재력을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거의 경악할 정도로 놀랬던 것도 이해가 갔어요.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늘 고급 브랜드 옷만 입고 다녔고 항상 물건도 좋은 것, 좋은 식당, 비싼 음식을 좋아했었죠. 그제야 부잣집에서 아주 곱게 자라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제 학력부터 문제 삼으셨으니까요. 대학 갈 거면 이왕이면 4년제 대학을 가지 그랬어. 아휴, 지금 일하는 곳에서 한 달 월급이 얼마야? 네? 월급이요? 아마 진석 씨 월급이랑 비슷할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랑 비슷하게 받는다고? 디자이너라며. 나중에 프리랜서로 일하면 얼마 벌 수 있어? 아유, 엄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아유,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요. 능력도 있고 얼굴도 이쁘고 학벌만 딱 맞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엄마 맘이 원래 이런 거니까 이해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결혼식 날짜와 장소며 신혼집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저희의 결혼은 큰 문제나 다툼 없이 진행이 되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재력이 있는 분들답게 바로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남자친구 회사 근처 좋은 동네의 고급 아파트로 말이죠.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은 저희 같은 젊은 신혼부부의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고가였어요. 다들 부러워했겠지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분에 넘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인지 뭐든지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예전에 형편이 좋지 않기도 했고 또 워낙에 저와 엄마는 알뜰하고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었거든요. 뭐든 겉보기가 좋거나 비싼 것보다는 편하고나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집안 분위기 차이가 결혼 준비를 하니 극명하게 갈렸어요. 남친 부모님은 상견례도 고급 호텔에 있는 비싼 식당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식도 최고급 호텔에서 해야 했죠. 신혼집도 평수 넓은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니 저 역시 그 수준을 맞춰야 하잖아요. 비싸고 넓은 아파트를 채우는 가구며 가전도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로 사야 했던 것이죠.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까지도 전부 백화점에서 사야 오래 쓴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비싸고 좋은 게 오래 쓰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신혼에 불과한데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아깝다 생각 말고 다 맞춰드려.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에휴, 다 허례허식 같아. 둘 다 일하느라 아침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집인데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굳이 그 돈을 써가면서 그 집을 얻어야 한다고 우기는 남자친구도 솔직히 이해 안 가. 신혼가구에 몇백짜리 침대를 사는 게 맞는 일이야? 돈 아까워. 비싸고 좋으니까 오래 쓰겠지 뭐. 돈 걱정 말고 다 사.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이런 데서 책 잡히면 너 평생 말 나온다. 알았지? 상견례도 그랬어요. 최고급 호텔에 있는 식당 단독 룸을 예약했는데 와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음식도 전부 고급스럽고.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슬쩍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여기는 얼마야? 엄청 비싸지? 생각보다 많이 비싸긴 하더라고. 카드로 긁어야지 뭐. 뭐? 자기가 돈 내는 거야? 자기 이번 달에 카드 엄청 많이 썼잖아. 엄마가 상견례는 나보고 계산하래. 아이 그리고 여기서 하겠다고 하신데 어떡해. 할 수 없지.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겨서 비싼 곳에서 형식적인 상견례를 한 것인데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남자친구 월급 빤한 데다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없는 것도 아는데 그걸 모른 척 하기도 어려웠어요. 어쩌겠어요. 신경이 쓰여 저는 그냥 제가 계산을 하고 말았죠. 어쩌면 저는 그때 알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는 호텔에서 정말 화려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손님들도 정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부터 상상도 못한 기막힌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식장 비용을 저희에게 들어온 축의금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본인들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전부 달라고 해서는 챙기신 거였어요. 패백을 준비하는데 남친이 땀을 뻘뻘 흘리며 패백실로 들어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야? 여기 예식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아? 5천이 넘어. 축의금으로 가능할 것 같아? 그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식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애초에 여기서 결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데 자기 미리 돈 이야기 안 했어?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호텔에서 지금 빨리 계산 안 하면 패백 진행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나보고 그럼 어쩌라고. 지금 축의금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거야? 당신 부모님 축의금은 왜 가져가신다는 건데 지금 그 돈을 전부 어떻게 내라고. 화가 치솟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호텔 직원은 독촉을 하고 남편은 땀만 뻘뻘 흘리고 저는 청구서를 받고 저와 엄마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전부와 모자란 비용은 또 제 카드로 해서 결제를 했어요. 남편 카드는 이미 한도가 초과해서 쓸 수도 없었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이럴 거였으면 그냥 소박하게 평범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그깟 호텔 결혼식 얼마 하냐며 걱정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온갖 있는 척은 다 해놓고 어떻게 돈을 안 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패백에서 인자한 척 앉아서 있는 척 하고 있는 시부모가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저는 결혼식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한바탕 퍼부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신혼여행이고 뭐고 전부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 내내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죠. 나도 우리 엄마 축의금은 돌려줄 거야. 결혼식 비용 딱 반반해서 당신 월급에서 가져갈 거야. 알았어? 그래. 화 풀어. 내가 더 잘할게. 정말 미안해. 응? 남편은 싹싹 빌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계산을 해보니 오히려 친정엄마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배나 많았어요. 오래 사업을 했다는 시부모님 손님들은 호텔 결혼식에 오면서 고작 2만 원, 3만 원 낸 인간들이 많았고요. 결국 저는 남편 월급 관리를 제가 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매달 남편 월급에서 예식 장비를 칼같이 떼버렸죠. 신혼 초창기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감이 들어갔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불안한 출발을 한 것이죠. 결혼식 이후로 저는 시부모가 있는 척, 잘난 척을 하고 우아한 척을 해도 솔직히 다 꼴값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결혼식을 올린 그 당일만은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 시작을 망친 것도 화가 났고 자기들이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꾼 것도 짜증났어요. 다 양보해서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내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자기들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알뜰하게 챙겨가 놓고서는 여유 있고 있는 척 하는 것도 가증스러웠어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시부모들은 입으로만 생색을 내고 입으로만 여유롭고 입으로만 베푸는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막상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거나 막상 돈을 낼 때가 되면 쏙 빠졌고요. 대접을 받으려면 주위에 좀 베풀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식당 예약해뒀으니 밥 먹으러 가자고 해 가보면 결국 돈을 내는 건 저이고 좋은 거 사놨으니 가져가라 해서 가보면 또 자기들 것까지 저희가 계산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 저희 결혼식에 온 시부모 손님들도 일부러 2만 원, 3만 원만 내고 간 거였어요. 시부모가 그 사람들 자식 결혼식에서 그따위로 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겉으로 요란하지도 비싼 걸 찾지도 않았지만 늘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거든요.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늦게 갚아도 눈 감아 주었고 이자를 깎아주기도 했고요. 그러니 손님들이 전부 성의를 다해 축의를 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준 거였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이런 이상한 상황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시부모가 얼마짜리를 시키든 말든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든 말든 그냥 일단 쓰고 봤어요. 그리고 그 부모나 자식이나 입을 모아 좋은 것, 비싼 것만 찾아대는데 정말 신물이 났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 가족 전체가 경제 개념이 없었고 그냥 생각 없이 마음껏 돈을 쓰고 모자라면 빚을 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멍청이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이 진짜 재력이 있기는 한 건지도 의심까지 생기더군요. 저와 엄마는 워낙 경제 개념이 확실한데 진짜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고 지출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막말로 족치면서 살았죠. 저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고장 예식장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갚아야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버는 족족 쓰기 바빴어요. 매달 카드값이 월급에 맞먹을 정도로 나왔던 것이죠. 이거 뭐야? 당장 환불해. 내가 이번 달 옷 사지 말라고 했잖아. 너 너무한다.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건데도 옷도 못 사게 하면 어떡해? 정신 차려. 네가 20만 원짜리 티가 왜 필요해? 너 카드값 얼마나 하는지 몰라? 다음 달에 보너스 나와. 그거 받아서 갚으면 되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빚은, 저축은, 옷이며 신발이며 그만 좀 사. 이거 다 사치야. 사치라니. 내 연봉이면 이 정도는 다 입어. 나도 숨 좀 쉬자. 숨? 그럼 빚은 나 혼자 갚니? 나는? 막말로 너 결혼하고 나한테 옷 한 번 사준 적 있어? 너는 너한테만 쓰고 내 생각은 안 하니? 네가 돈 쓰지 말라며. 그래놓고 시부모와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 쓰는 건 인색했어요. 아내를 위해서는 밥 사는 것도 선물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독촉장이 날라왔던 거예요. 이게 뭐야? 대출금 상환? 당신 뭐 대출 받았어? 이렇게 큰 돈 대출 받아 어디다 썼어? 솔직히 말해. 그게 사실은 이 집 구하느라고.
뭐? 아니, 이 집 당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라며. 사실 계약금만 내주신 거야. 나머지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내가 열심히 갚으려고 했는데 미안해. 나가. 당장 나가. 이제 끝이야. 우리 이혼해. 결국 그랬던 거였어요. 그렇게 생색을 내던 이 집도 90%가 대출이었고 그 대출은 당연히 남편 몫이었죠. 저는 결국 폭발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뱃속에 딸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몇 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방법은 없었어요. 시부모는 역시나 모른 척을 하더군요. 왜 저에게 대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집을 얻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꼭 거기로 얻어준다고 했니? 그냥 그런 좋은 데 살면 좋지 않겠니? 그런 거지 뭐. 진석이가 대출 갚을 수 있다길래 그런 줄 알았지 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결국 해결은 친정엄마의 몫이었어요. 단련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이러셨어요. 뱃속에 아기만 생각하자. 아빠잖아. 돈 문제가 가장 작은 문제다.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응? 엄마,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야. 돈이 몇 억인데 이걸 어떻게 해. 엄마가 갚아줄게. 걱정 마. 아유, 울지 말고. 응? 저는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누어서 갚겠다 약속했어요. 저는 남편 카드를 전부 압수하고 모든 계좌를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더욱 옥죄었죠. 하지만 쉽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저는 애를 낳고도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낮에는 아이를 보고 밤을 새워가며 악착같이 일을 하며 돈을 벌었던 거죠. 엄마 빚을 꼭 갚고 싶었거든요. 때로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부모와의 관계는 서먹해졌어요. 시부모는 여전히 궁상맞게 살지 말라는 둥, 그거 얼마 하길래 아끼냐는 둥, 입만 놀리고는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편은 몇 년 잠잠하다가 곧 몰래 돈을 숨기다 걸리지를 않나, 차를 바꾼다는 둥, 해외여행이 가고 싶다는 둥, 진짜 정기적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다행히 아이는 잘 자라주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았죠. 저는 남편이고 시댁이고 반포기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버이날 시부모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시모가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 놨다며 아이랑 같이 오자는 말에 또 시작이구나 싶어 짜증이 치솟더라고요. 전날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러 집에 와 있었어요. 제가 마감 때문에 바빴거든요. 마감을 끝내고 간만에 저는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집 앞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봐야 저렴한 삼겹살 집이었죠. 엄마가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지갑을 꺼내더니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시간도 늦었는데 택시 타세요. 이거 택시비 하세요. 아이고, 괜찮아. 무슨 택시비야. 됐어. 내가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올 거니까 애랑 먼저 집에 들어가. 그러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장모님 용돈 하세요. 딱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엄마는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얘 살다 살다 윤서방한테 용돈을 받아보는 날도 있네. 3만 원이 뭐야. 고작 주려면 더 주지. 얘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뭐가 중요해. 너한테 딱 잡혀서 사는 윤서방이 돈이 어딨다고. 나는 이 돈이 300만 원 같다. 아이고, 너무 고마워. 다음 날은 시부모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시부모는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최신식 고급 모델이었죠. 아주 번쩍번쩍 광이 났어요. 저는 속으로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차를 또 산 거야 하는데 딸 아이가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더군요. 할머니, 이게 아빠가 새로 사준 차야? 좋다. 얼른 들어가자. 할머니가 아빠가 새 차 사줬다고 자랑했잖아.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태워줘.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 몰래 자랑을 한 거였어요.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죠. 근데 남편 놈은 도리어 짜증을 냈어요. 아, 상반기 보너스 좀 나왔어. 엄마가 안 그래도 차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보너스 3천만 원을 다? 차까지 다 골라놓고 쪼르는데 어떡해 그러면. 아이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차 정도는 바꿔드릴 수 있잖아. 뭐? 너는 그럼 우리 엄마한테 용돈 한 푼 준 적 있어? 이번에 고작 3만 원 준 걸로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니네 엄마한테는 3천만 원이고 우리 엄마한테는 3만 원이야? 아 진짜 야, 아이 수준이라는 게 있잖냐. 너네 엄마는 그 정도도 좋아하잖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 놈은 피식대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그러면 이제 시댁에도 수준 맞게 해줄게. 결국 바보는 바로 저였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모르는 세상천지 등신이었죠. 남편과 그 식구들이 멍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멍청이는 바로 저였다니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그날 밤 밤새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만나 오래 상의를 하고 앞일을 정리했죠. 바로 시부모가 사는 집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갔는지 집으로 돌아와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군요. 그냥 무시했더니 남편은 반차를 냈는지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어요. 본인 부모 일이 관련되니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아이씨 왜 전화를 안 받아. 큰일 났어. 갑자기 우리 부모님 집이 팔렸대. 그래서 뭐 당신 집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 부동산에서 당장 다음 주까지 집 비워달라는데 어쩌라고라니. 당장 길바닥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앉게 생겼는데. 어쩌겠어. 집이 팔렸으니까 나가야지. 법이 그런데 따라가야지. 당신 그거 뭐야. 그 서류 뭐냐고. 뭐긴 뭐야. 니네 부모님 집 매매 계약 서류지. 뭐? 아, 왜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어? 너 우리 부모님 집 빼돌렸냐?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집 팔았어? 그렇다면 어쩔래?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난리를 쳤어요. 개거품까지 물어가면서 저를 무슨 시부모 집 빼돌린 도둑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려고 했지만 시끄럽고 성가셨어요. 저는 다른 서류 봉투를 들어 남편 놈 면전에 던져버렸죠. 이게 또 뭐야 이건? 이혼 서류야? 내가 작성할 부분은 다 채웠으니까 빨리 써서 제출해. 뭐? 이혼? 아 이거 진짜 돈에 미쳤나? 야 학벌도 딸리는 주제에 일 잘하고 성실해서 데리고 살아줬더니 네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재산도 빼돌리고 나까지 뜯어먹으려고? 정신 차려 정신병자야. 니네 엄마 아빠 재산? 웃기고 자빠졌네. 그 집 우리 엄마 거야. 돈 한 푼 없는 거지들 주제에 어디서 꼴값이야. 당장 이혼 서류나 쓰고 여기서 꺼지라고. 남편이며 그 부모들은 남의 돈을 펑펑 쓰고 생색은 지들이 내고 본인들은 호화롭게 살면서 남들을 하찮게 보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인간부리였어요. 저는 어젯밤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저는 제가 경제 개념이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은 저의 실수이지만 또한 저의 선택이기도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결혼 전 미리 확인을 안 했던 저의 잘못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남편이 제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니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남편을 충분히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남편 월급을 제가 관리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나아질 것이라는 안일하게 여겼던 거였죠. 빤한 월급이니 본인도 그 돈 벌면서 같이 애 키우고 살다 보면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 큰 사고를 안 치는 이상 그냥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믿었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바보짓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경제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편이 저를 존중했다면 가장 힘들 때 저희를 도와준 친정엄마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도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모님이라도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상대 아닌가요? 그런데 도움은 도움대로 받은 주제에 저와 엄마를 무시한다고? 이건 더 이상 인생을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라 전 확신했어요. 저는 일단 친정엄마를 찾아가 상의를 했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친정엄마는 꽤 큰 돈을 굴리고 있는 동네의 큰 손이셨어요. 그래서 신혼 때 터졌던 집 대출금도 친정엄마가 전부 한 방에 갚아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걸 나누어 10여 년 만에 겨우 다 갚았어요.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혼 결심을 내비치자 친정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 한숨을 쉬며 서류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이게 뭔데? 아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돈 빌렸어? 그래, 니들 대출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마 있다 찾아왔더라. 니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기가 막혀서 진짜 사업하느라 돈이 없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영 시원찮은 것 같아. 회사도 자주 바뀌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무튼간은 돈이 없대.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나. 갚기는 다 갚았어? 그럴 리가 있니? 내 돈 장사 오래 했지만은 사실 사돈 아니었으면 아유 거래 안 했다. 남의 돈 쓰는 거 무서워하지도 않고 돈 빌리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죠. 시부모의 재정 상태는 처참하더군요. 은행에서 빚을 내다 2금융권, 3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다 막혀 고작 찾아온다는 사람이 제 친정엄마였던 것이죠. 그렇게 빌려놓고도 이자를 제때 내기는커녕 원금마저 빌리자 친정엄마는 담보를 요구했다고 하셨어요. 뭐 아무리 짜봐도 돈 넣을 구석은 없어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서류 봐. 그 집 내 명의로 된 지 벌써 몇 년 됐어. 뭐? 그 집 근저당은? 그것도 나한테 돈 빌려서 해결하고 나한테 담보 잡힌 거야. 그러고도 내가 사돈이라 차마 내줬지도 못하고 매달 이자 겸 월세 받는 걸로 눈 감고 있었는데 잘 됐다. 돈만 빌리고 갚지도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지겨운 인간들 이제 그만 잘라내자. 그날로 친정엄마와 저는 시댁집을 시세보다 약간 싸게 해서 내놨어요. 금매로 처분을 한다고 했죠. 다행히 인기가 많은 동네라 집 내부를 보지도 않고 반나절 만에 집은 바로 팔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저희가 살던 집도 당연히 내놨죠. 어차피 대출을 갚으면서 명의도 제 앞으로 돌려놨고 그 이후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빚 갚은 집이잖아요. 거기에 최근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돈을 깔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바로 내놨죠. 너처럼 돈 없고 개념 없는 인간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산다고. 꺼지라고. 진짜 못 배운 티내나. 학벌도 변변찮은 주제에 진짜.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너 내가 진짜 한 푼도 안 줄 거야. 각오해. 뭐? 한 푼? 야, 네가 뭐 줄 한 푼이라도 있니? 정말 빵 터지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끝까지 있는 척만 하는 게 가소로웠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지브랜드 옷이며 신발을 캐리어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런데 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시부모 집도 다음 주까지 비워줘야 하는데 말이죠. 좀 어떻게 해보라고 보냈던 아들이 오히려 이혼을 하겠답시고 짐까지 챙겨서 돌아오니 시댁은 오히려 더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전화에 불이 나고 시모가 울고불고 사정을 해댔지만 제가 알바겠어요? 제 집도 바로 다음 날 팔렸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너 이럴 수는 없어. 나한테도 그 집에 권리가 있다고. 너 고소할 거야. 뭐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 집을 팔아야 내가 너한테 월세 보증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 그 정도는 내가 줄 테니까. 아니면 길바닥에 나 앉던가? 뭐? 너 말 다 했어? 다시 강조하지만 그 집 명의 내 앞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이혼이나 최대한 빨리 협조해. 알았어? 남편은 난리를 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지 제가 던져준 보증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 겨우 지내 부모와 이사를 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포기할 인간이 아니었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개 난리를 쳐댔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대체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다고 저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경제관념이 철저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장에서부터 돈 때문에 그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저희 가정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매달 정리했어요. 거기에는 물론 남편이 그동안 얼마를 벌어다 주었고 또 얼마를 썼는지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결혼 생활 첫 달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엑셀표를 이혼 재판정에 제출하는 것으로 남편의 주장은 묵살되었어요. 계산을 해보니 남편은 거의 혼자 벌어 혼자 다 쓰다시피 했고 생활비 부담도 겨우 반 정도만 부담한 거였으니까요. 당연히 집은 제 몫이 되었어요.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다 계산하면 제가 좀 손해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거야 제가 받으면 되니까 그만 합의하기로 했죠. 일이 본인들 뜻대로 굴러가지 않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정을 하더군요. 예.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응? 부탁이다. 여보, 부탁이야. 우리 좀 봐주라.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둘 다 미치셨어요? 이제 곧 남남인데 왜 이래요? 아니야,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나 앞으로 정말 당신 말 잘 듣고 잘 살게. 진짜야. 그래, 진짜 우리가 잘하마. 다시는 돈 달라고 그런 말도 안 할게. 우리 좀 살려다오, 얘야. 우리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지금 지하 월세방에 사느라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당신은 좋아? 진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야,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돈 없고 능력 없으면 형편에 맞게 사는 거라고. 알았어? 당장 꺼져. 사람들 불러서 내쫓기 전에. 그제야 찾아와 울며불며 사정을 하는 것도 꿀사나웠어요.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무사히 이혼 소송도 마무리를 지었죠. 그렇게 저는 구질구질한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저는 집 2채를 판 돈과 엄마가 모아두었던 종잣돈을 합쳐서 근처에 나온 작은 건물을 샀어요. 엄마의 가게와 시장의 살림집도 정리했죠. 그리고 엄마와 살림을 합쳐 학군이 좋은 깨끗한 동네의 새 아파트로도 이사를 했어요. 이제 엄마 신경 쓰이는 돈놀이 하지 말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받으면서 살아. 정말 이 건물이 내 거야? 아이고, 이게 진짜니? 나랑 공동명이긴 한데 뭐 다 엄마 덕분이니까 엄마 건물이지 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 어쩜. 나 여기 건물 빈 사무실에서 회사 차려서 일할 거야. 그니까 엄마 월세나 받으면서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 좀 해주라. 알았지? 그럼 당연히 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제야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하는 인생을 살아보는구나. 정말 고마워, 딸. 엄마는 새색시처럼 좋아하셨어요. 문득 엄마의 삶이 뭉클하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몇 년 만에 아버지가 아프셨으니 그동안 엄마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또 외롭고 힘들었겠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에 비해 저는 지금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엄마도 있고 또 큰 건물은 아니지만 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돈도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예쁜 딸도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한 거잖아요. 거기에 너무 좋아하는 일도 있으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깟 남편? 오히려 없는 게 편했어요. 인생에서 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를 존중을 해주지도 않는 남편, 단 한 번 위로를 해준 적도 없는 배우자는 제 인생에서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인생을 잘 만들어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사무실은 저와 엄마의 건물 안에 마련했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는 좀 더 일을 키워서 번듯한 회사를 운영할 때가 된 것 같아서였죠. 처음에는 쉽지 않은 일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거쳤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는 작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전 시부모가 엄청 규모도 크다는 둥, 매출도 어마어마하다는 둥, 뻐겨댔던 사업은 어찌나 부실했는지 돈줄이 끊기니 바로 망해버렸어요. 그 사업이라는 게 고작 중국에서 싸구려 상품을 떼어다가 여기저기 근근히 판매를 하는 게 다였더라고요. 그것도 매번 큰 고민도 시장 조사도 없이 뭐가 유행한다면 대충 그런 물품만 떼다 팔다 보니 이윤을 남길 때 보다 손해를 볼 때가 더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실상을 알고 보니 더 한심했죠. 빚더미에 올라앉은 전시부모는 이제야 열심히 일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전시부는 경비일도 하고 전시모는 건물 청소를 하면서 일을 하는 중이고요. 제가 전 남편 가족들의 소식을 아는 이유는 전 남편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와 주접을 떨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딱 양육비 보낼 시기만 되면 그 인간은 전화를 해서 죽겠다고 사정사정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미안해. 이번 달은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늦어도 꼭 보낼게. 웃기지 마. 너 월급 받아 다 뭐하니? 애 키우는 돈도 주는 게 아까워? 말을 왜 그렇게 해? 아까운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빚 많은 거 알잖아.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돈이 모자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우리 진짜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해. 우리 엄마까지 청소일 하시는 거 몰라? 나도 퇴근해서 대리운전하고 주말에도 일 나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아, 시끄러워.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너만 그동안 몰랐던 거야. 어떨 때 전 남편은 밤에 술에 취해 전화를 해서 주접을 떨기도 했어요. 양육비며 아이 교섭권 때문에 참고 전화를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요즘 너무 힘들어. 반자방도 너무 싫고 매번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도 지긋지긋해. 매번 돈 없어서 허덕이면서도 매일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이러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 내가 정말 옛날에 왜 그랬을까? 정말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진짜 그만해.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니 이제서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 당장 끊어. 진짜야, 나 후회. 이제 나 진짜 정신 차렸어. 물론 힘들겠지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우리 애도 보고 싶고. 술 취해서 그딴 헛소리 할 거면 다신 전화하지 마. 아니다. 내가 차단할 거니까 전화하지 마. 앞으로는 문자 보내고 양육비 하루라도 늦으면 월급 차압 걸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뒤로 저는 아예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는 일정이나 양육비 독촉 같은 건 거의 문자로 연락하는 중이고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하고도 한동안은 저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애한테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졸라봐라 같은 기가 막힌 짓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꿈쩍도 안 하니 곧 포기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리 살기 힘들다고 애랑 만나는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아빠 연락 안 오지? 나 친구랑 놀러 가도 되지? 잠깐 기다려봐. 답장이 늦을 수도 있어. 됐어. 하루 이틀이야. 나 친구랑 만나서 놀다가 들어올게. 딸, 아빠 안 보고 싶어? 엄마가 전화해볼까? 아빠가 많이 피곤하신가 봐. 엄마, 괜찮아.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어. 나 이제 그 정도는 알아. 엄마 근데 친구가 기다려. 떡볶이 사 먹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올게. 전 남편에게 과연 중요한 건 뭘까요? 지 부모가 하자는 건 그렇게 바보처럼 하자는 대로 하더니 왜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아이와 지내는 시간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원래부터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그 머릿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딸아이가 그리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였어요. 건강하고 밝고 활달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회사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아직 직원이 5명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작지만 퀄리티 좋은 결과를 내기로 유명한 회사라는 입소문을 타고 있는 중이에요. 일도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걸러서 받아야 할 정도이고요. 하지만 저는 당분간은 규모를 키우지 않고 좀 더 내실을 다져나갈 생각이에요. 아직 운영적인 면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요. 친정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요즘 수영에 푹 빠지셔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는 오전 내내 수영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중인데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고 혈색도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살았던 제 과거가 이제 저의 지금을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 너무나도 행복해요. 저는 앞으로도 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아주 열심히 살 생각이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러시다면 이 모든 나날들이 좋은 미래를 위한 그냥 힘든 과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그리고 힘내셨으면 해요. 어차피 끝나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다 잘 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오늘 하루하루를 밝은 미래를 위한 과거를 씩씩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늘 행복하세요.